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신은경입니다. 우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준비한 슬라이드와 함께 두 번째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주의 시대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데이터 상대성의 원리, 데이터는 과연 객관적일까?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의 상대성을 들으면 여러분들께서 뭔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을 떠올리실 것 같기는 한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포문을 열었던 새로운 데이터는 정말 과거의 데이터와는 결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가 던져주는 새로운 숙제들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새로운 데이터의 세계, 새로운 데이터 예시를 조금 가져왔어요. 고민들을 던져줄 수 있는 예시인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지금 유튜브로 잠깐 여러분 음악을 1분 정도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어떠셨을까요? 친숙하셨을까요? 들어보신 학생들도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자료를 활용할 때. 누구의 곡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 대부분 쇼팽, 스프링 왈츠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자, 이게 그 유튜브 영상에 있습니다. 왼쪽 화면이 저희가 방금 플레이를 한 쇼팽의 스프링 왈츠라고 되어 있는 유튜브 링크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곡이 쇼팽의 스프링 왈츠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원작자는 오른쪽 화면에 있는 원곡은 Marius de Moor, 사랑의 결혼이라는 다른 분이 쓴 곡입니다. 당황스럽지 않나요? 지금 방금 플레이된 영상은 1억 뷰가 넘었어요. 근데 실제 원작자의 원래 정확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 링크는 54,000번 플레이가 됐어요. 왜 이럴까요? 온라인상에서는 누가 많이 봤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인가를 저희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 그림만 봤을 때는 많은 학생들께서 당연히 왼쪽이 참, 오른쪽이 거짓 아니에요? 왼쪽은 1억 뷰고 오른쪽은 5만 뷰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숫자에 호도들면 안 된다는 거죠. 쇼팽이 가진 위상 때문에 가짜로 올라간, 잘못 올라간, 실수로 올라간 저 영상을 이미 많이 유명해져서 저 곡을 실제로 쇼팽의 곡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두 번째 예입니다. 두 번째 예는 제가 캡처 자체는 제가 2018년에 한 캡처예요.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실까요? 보시면 She's a doctor, he's a nurse 라는 문장을 터키어로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활용해서 자동 번역기로 바꿉니다. 터키어에는 she 혹은 he 같은 인칭 대명사가 없어요.
중성대명사로 받습니다. 오라는. 그리고 이 오라는 중성대명사를 다시 복사해서 다시 영어로 바꿔달라고 붙여넣기를 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She's a doctor, he's a nurse를 2번 자동 번역기를 돌리니까 She's a doctor, she's a nurse. 성별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구글 번역기는 중성의 그 사람은 의사야, 그 사람은 간호사야를 영어로 바꿨을 때 그는 의사야, 그녀는 간호사야 라고 바꿔줬을까요? 사실 구글 번역기 자체는 구글은 인간이 생산해 놓은 문장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확률적으로 그와 의사가 한 문장에 등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간호사와 한 문장에 등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를 모르고 이 과정을 지켜봤을 때는 뭔가 알고리즘이 가진 편견 같지만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은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했고 인간이 지금까지 축적한 데이터, 인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새로운 문장의 트랜슬레이션을 내어놓습니다. 기계가 데이터로 학습하는 이상, 기계가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이상 그 데이터가 가진 인간의 편견, 우리의 실수, 인류가 쌓아온 그 모든 선입견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이것은 구글에 나와 있던 광고예요. 구글의 성별을 내가 여자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20만 불이죠. 20만 불 이상의 고액의 구직 광고를 저에게 보여주는 게 300개밖에 안 돼요. 311개. 근데 내가 내 성별을 남자로 가입을 하고 구글에서 이 애드를 서치하면 구직 광고를 찾아보면 2억 이상의 광고가 나에게 뜰 개수는 1816개. 여기서 달라진 것은 내가 나의 성별을 여자로 말하느냐 남자로 말하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 작은 클릭 하나의 차이를 통해서 1500개의 검색 결과의 차이를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구글이 가진 특별한 남성 선호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 직업 직군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돌아보니 남자가 많더라. 여성 인력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고액 연봉의 직군에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은 역사의 반영이지 성별의 차이를 반영한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바이올로지컬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가 남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역시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학습의 자원으로 삼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의도치 않게 인류가 가졌던 과거의 실수 혹은 과거의 편견들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큰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의 아이러니도 한번 살펴볼까요?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제가 이 질문은 꼭 합니다. 학생들의 코딩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3가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딩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역시 코딩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학생들의 코딩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물을 3가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서베이 폼을 딱 보내면 학생들이 교수님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3가지 질문이 똑같습니다. 혹은 1번 질문과 2번 질문은 똑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문장 혹은 질문 자체는 똑같은 문장인 건 맞아요. 근데 이 3가지 질문이 같은 데이터를 수집할까요? 똑같은 학생들에게 묻는다고 해도 전혀 다른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오픈 엔디드로,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 아니다. 선택지를 2가지밖에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제가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함께 선택지를 줍니다. 멀티플 초이스로 물어보는 것. 어떤 답안지의 선택사항, 가능한 답변의 구조를 제약함으로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모아질지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예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수강생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뭐 해봤다고 하기 뭐하지만 고등학교 방과 후 시간에 두어 시간 정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해본 적이 있어요. 안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잠깐 해봤습니다. 자유롭게 학생들께서 자신의 코딩 경험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두 번째 질문. 코딩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학생들의 답안이 제약됩니다. 그렇다, 아니다. 두 개밖에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39.5%의 학생들은 해본 적이 없다. 혹은 60.5%는 해본 적이 있다. 역시 563명의 지난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실제 답변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재밌는 게 없다라고 답한 프로포션이 줄어들어요. 37.4%. 그리고 뭐 가장 많이 써본 게 저희 학생들이 파이썬이더라고요. 그리고 C도 좀 해봤고 R도 많이 해봤고 자바,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해봤다 라고 답한 응답지의 분포예요. 조금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왜 이럴까요? 이 39.5%의 질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의 37.4%,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지에서 응답을 받은 결과들을 제가 시각화한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죠? 불과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학생들이 달라졌을까요? 혹은 거짓으로 보고를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9.5%와 37.4%의 차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차이는 1번과 2번의 차이에서 저희가 약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1번 질문과 2번 질문에 어떻게 학생들이 답을 했는지를 제가 병치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해봤다고 뭐하지만 고등학교 방과 후 시간에 2시간 해봤어요. 평생 2시간. 이 친구 있다 없다에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주 간단히 배웠습니다. 이 친구 없다 라고 답합니다. 고등학교 때 잠깐 배운 이 친구 yes 라고 답합니다. 파이썬을 기초적으로 배워본 적이 있는 친구 없다라고 답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응답하는 사람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혹은 답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사람에게서 모은 데이터라 할지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답, 객관적인 value의 축적이 아니라 인간의 해석이 이미 가미된 결과물들을 저희가 모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관한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이러한 어떤 해석의 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값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데이터 상대성 첫 번째 원칙. 데이터 해석의 아이러니도 한번 살펴볼까요? 데이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뭔가 퍼즐들이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그래프인데요. 자, 어떤 그래프일까요? 이 그래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혹시 유추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학생들이 가만히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럼 중간에 자살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무슨 사망률인가 보다 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요. 그리고 가시면 폭발, 총기 이런 항목들이 등장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맞추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사망 원인 추이예요. 뭐 시간이 지날수록 업앤다운이 조금 있어요. 어떤 이유로 대한민국 군인이 사망하는가에 관한 데이터는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지속적인 패턴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죠. 자살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왜 대한민국 군인들의 지금 사망률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자살률이 높은 것일까요? 그럼 친구들이 뭐 군대에 있어서 오는 어떤 고립감 혹은 뭐 군생활의 어려움, 기타 등등의 다양한 자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야기해줘요. 자, 다음 그래프 함께 보실게요.
지금 이 그래프는 시각화는 10만 명당 일반 국민 20대 남자와 대한민국 군 20대 남자의 자살률을 비교한 겁니다. 이제 질문이 바뀌죠. 시민이 노란색이고 군인이 주황색이에요. 군인의 자살률이 현저하게 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묻습니다. 군인들 왜 자살하지 않죠? 그럼 또 다양한 이유들을 제시해요. 뭔가 전우애, 끈끈한 인간관의 어떤 전우애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살을 할 만한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 혹은 너무 바쁘고 일과 시간이 촘촘하게 짜져 있어서 자살을 할 개인 시간, 틈을 만들기 너무 어렵다.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왜 자살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재밌죠? 아니, 이 컨텐츠가 재밌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가 저희들에게 가져오는 전혀 다른 반응, 이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서 저희가 전혀 다른 고민들을 하는 이 이유, 같은 국가에, 같은 집단에, 같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도 말이죠. 어떻게 병치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룹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해석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해석은 절대적이지 않다. 라는 데이터 상대성의 두 번째 원리를 저희가 함께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퀴즈 하나 해볼까요? 혼자서 녹화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어색해요. 보통 퀴즈라고 애들이 싫어요 막 이러거든요. 그럼 아예 하자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습니다. 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의 차이 뭘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답변들을 생각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뭐 직업의 차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요. 성격의 차이 말할 것도 없죠. 외모의 차이. 혹은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굉장히 디테일한 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의 차이를 학생께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왓슨 박사가 셜록에게 물어봅니다. 너와 나의 차이가 뭔 것 같니? 그리고 셜록의 입으로 두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가져왔어요. 코난 도일 이제 보헤미안 스캔들 편에 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셜록 홈즈가 물어봅니다. 너 얼마나 자주 이 계단을 통해서 이 방으로 올라왔니? 그랬더니 왓슨은 이야기합니다. 아주 자주 왔지. 홈즈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주 왔는데? 못해도 몇백 번은 왔을걸? 셜록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계단은 몇 개니? 왓슨 당황합니다. 몇 개냐고? 모르지. 홈즈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너는 보기는 했지만 관찰하지 않았어. 나는 그 계단이 17개인 걸 알아. 왜냐면 나는 보고 또 관찰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왓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셜록 홈즈에 따르자면 왓슨과 홈즈의 차이는 이 차이예요. 너는 그냥 보고 나는 관찰을 해. The distinction is clear. 라고 홈즈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보고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감화를 받아서 초등학교 갈 때 막 지나가는 길에 있는 전봇대 개수 혹은 학교에 있는 계단 개수 막 이런 것들을 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셜록 홈즈 같이 되고 싶어서.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화면들을 사용하면서 저는 그냥 이게 1925년에 인구조사, 1960년에 농촌 인구조사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학생들은 이 화면들을 제가 보여주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왜 응답자는 여자들일까요? 왜 조사자로 파견된 사람들이 남자들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었거든요. 학생들은 그림이 그냥 있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훨씬 더 많이 분석을 하는 거죠, 저보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보여줬던 이 데이터. 저는 얼마나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학생들에게 열렬히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대과인 시간에 어떤 수학교육과 학생이 커멘트를 남겼어요. 와, 심지어 인증마크까지 붙었어요. 번역의 인증마크까지. 저는 이 슬라이드를 2018년에 캡처를 하고 강의실에서 10번도 넘게 썼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인증마크를 보지 못했었어요. 셜록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왓슨인 걸로. 데이터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모아지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수집의 양은 절대적이지 않다. 데이터의 상대성 세 번째 원리. 이거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의 값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데이터의 해석 역시 절대적이지 않아. 데이터의 수집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을 한다는 것. 데이터 사이언스는 도대체 뭘까요? 과학하기를 살짝 살펴볼게요. 과학은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체계적으로 누적된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체계적인 지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과업인데 그 꽃이 되고 핵심이 되는 데이터 자체가 상대적이야. 절대적이지가 않아. 이걸로 과학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바로 신데이터를 과학하기에 가지는 어떤 챌린지, 도전이면서 동시에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그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신데이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퍼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누적되고 있는 혹은 가용되고 있는 이 데이터들의 성격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돼요. 또한 양이 많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에 비해서는 코딩의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제가 처음에 코딩을 배웠을 때 무려 제가 9살 때 저는 처음 코딩을 시작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Beginner's All-Purpose Symbolic Instruction Code라고 하는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이 유행이었어요. 코딩을 배운다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베이직이라는 랭귀지를 저희가 배웠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딩을 접해보신 친구가 있으면 코드 자체가 굉장히 좀 프루드하다, 설디다, 뭔가 좀 투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10번이라고 쳐줘야 돼요. 이것도 심지어. 그리고 인풋을 받고 프린트 이런 것들도 한 줄 한 줄 저희가 명령어를 만들어줍니다. 요런 코딩에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맛보기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핸드폰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 제가 짜둔 콜앱에 있는 코딩을 보실 거예요. 라인을 보실 건데 세 개의 숫자 비교하는 것을 어떻게 코딩을 할 수 있을까요? 파이썬으로. 우리가 세 개의 숫자를 비교해봐 라고 하는 거 인간에게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해요. 10, 38, 27. 어떤 숫자가 제일 커? 38. 어떤 숫자가 제일 작아? 7. 굉장히 쉽게 저희가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에게 명령하는 건 굉장히 쉽죠. 하지만 컴퓨터에게 세 개의 숫자를 비교해봐. 어떻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코딩을 지금 콜앱에 짜져 있는 것들을 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한 줄 한 줄 설명을 받을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굉장히 지엽적으로 논리적인 과정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세 개 숫자 비교하기라는 이 굉장히 단순한 태스크를 컴퓨터에게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세 개 정수를 입력받아. 그리고 최대값은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세 가지 입력받은 숫자들을 하나하나 비교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게 최대값. 그리고 이게 최소값이야 라고 또 설명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만 하면 또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프린트 해줘라는 명령을 같이 쳐야 돼요. 맥스에는 요 값을, 미니멈에는 이 값을 넣어줘. 여러분들께서 지금 쳐보시면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셨을 텐데 조금 당혹스러우실 수 있어요. 아니 세 개 값을 비교하는 이 간단한 것도 20줄이 넘는 코드가 필요하단 말이야. 코딩이 너무 귀찮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코딩을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스크래치부터 코딩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코딩, 오늘날에 저희가 하는 코딩들은 다른 기 사용자들이 짜둔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를 불러들여서 그 위에 저희가 코딩을 합니다. 응용을 하되 이렇게 기초부터 짜는 과정들은 저희가 이미 지나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를 언급한 트윗을 모두 수집하는 파이썬 코드는 몇 줄일까요? 무슨 학생들은 막 100줄? 1000줄? 막 이렇게 이야기해. 왜냐면 세 개를 비교하는데 20줄이었거든요. 코로나19를 언급하는 모든 트윗을 수집하는 파이썬 코드는 훨씬 더 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더 짧아요.
열 몇 줄 남짓으로 저희가 그 작업을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굳이 짤 필요도 없고 코딩엔 정답이 없으니까요. 다른 방식으로 짜셔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이런 데이터의 가공 플랫폼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월드 클라우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패키지 중에 하나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앨리스 인 원더랜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있는 영문 텍스트를 월드 단어별로 빈도수에 따라서 크기를 조율하고 그 단어 말뭉치를 그릴 건데 하트표 모양으로 출력해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 하트표의 말뭉치를 만드는 월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파이썬 코드입니다. 뭐 좀 길긴 해도 뭐 그렇게 길진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월드클라우드닷컴에 가면 그냥 긁어다 붙이면, 복붙하시면 이렇게 예쁜 월드클라우드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코딩 과정은 굉장히 쉬워졌어요. 새로운 데이터는 그 양이 방대하고 누적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 한 땀 한 땀 숫자적으로 분석하기에는 결이 맞지 않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팅이라는, 코딩이라는 스킬셋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코딩은 잠깐 여러분들이 맛보기로 보셨듯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는 그 데이터의 성격이죠. 뭔가 클릭수가 많다고 해서 참값인 것도 아니고 알고리즘으로 보여줬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옳은 결과물도 아닙니다. 값도 절대적이지 않고 해석도 굉장히 자의적일 수가 있고 수집의 양도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로 과학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 한 문장. 새로운 데이터로 과학하기 시대. 비판적 사고가 절실하다.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데이터에 관해서 조금 비판적인 고민들, 비판적인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특강 내용으로서 사회학의 의학을 만났을 때 뭔가 융합이라는 아이디어로 이런 난관을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